정의 해병이 이따위야? 정신 차려! 면회장에서 신임 여군 소희가 조카의 복부를 발로 찼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닥에 쓰러질 뻔한 조카를 보며 장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인권감찰관 출신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 통의 전화가 해병대를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적은 눈앞의 소희가 아니라는 것을. 과연 하윤은 조직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포항의 겨울바람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다에서 밀려온 습한 한기가 육지와 만나면서 공기 속에 염분과 차가움이 뒤섞였고, 그 사이로 가늘게 내리는 눈발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따끔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정문 앞 주차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차량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면회장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슬로프는 밤새 내린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미끄러운 얼음막을 만들어냈습니다. 장하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36살 예비역 소령 출신인 그녀에게 관찰은 습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인권감찰관실에 파견되어 일했던 2년 동안 몸에 밴 버릇은 전역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정보였고, 모든 정보는 위험 요소로 분류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면회장 입구 위쪽에 설치된 CCTV의 각도를 확인했고, 건물 측면에 표시된 비상구 위치를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소화기는 복도 모퉁이마다 비치되어 있었고, 출입 동선은 단순했지만 통제하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윤의 머릿속에는 3년 전 감찰관실에서 처리했던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모 부대 병영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은폐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이미 증거는 대부분 사라진 뒤였습니다. CCTV 녹화 파일은 포맷되었고 관련 문서는 파쇄되었으며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단서 하나 없이 사건을 종결해야 했던 그 기억은 지금도 그녀의 가슴 한편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윤은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라질 수 있는 흔적들을 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면회홀 내부로 들어서자 빨간색 명찰을 단 신병들이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검은색 베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자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면회를 온 가족들은 저마다 다른 준비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보온병에 든 따뜻한 차, 손편지가 든 봉투,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까지. 한국어로 쓰인 안내판에는 촬영 제한 구역과 반입 금지 물품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글씨로 면회 시간 엄수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실내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체온과 섞이면서 만들어진 열기는 오히려 답답함을 더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그 냄새는 군대 특유의 왁스 냄새, 땀 냄새와 뒤섞여 묘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자신이 복무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냄새였습니다. 청결하지만 차갑고 깨끗하지만
따뜻하지 않은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하윤은 대기표를 뽑으면서 시스템의 낡음을 감지했습니다. 진동벨 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는 순서와 실제 호출되는 번호 사이에 미묘한 혼선이 있었고, 자원봉사로 나온 예비역 한 명이 수기로 번호를 보정하며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23번 대기하신 분 계십니까? 확성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낡았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하다는 뜻이고, 관리가 소홀한 곳에는 반드시 틈이 생긴다는 것을. 그 틈 사이로 무엇이 새어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대기 중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윤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고, 그녀는 재빨리 여성의 팔을 붙잡아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여성은 저혈압 증세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윤은 여성을 가까운 의자에 앉히고 다리를 약간 높인 자세를 취하게 했으며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따뜻한 물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여성의 안색이 돌아왔고 주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윤은 특별한 말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윤은 주머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카 민서준이 입대 전날 밤 건넨 편지였습니다. 꾸밈없는 글씨체로 쓰인 문장들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 저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필승. 마지막 문장의 느낌표는 어린 시절 서준이 그녀에게 보내던 쪽지의 끝에 항상 붙어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둘만의 작은 신호였고 약속이었습니다. 하윤은 편지를 바라보며 서준이 8살이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은 직후 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하윤은 그 옆에서 서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이 서준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그 메모지를 본 서준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필승이 더 멋있어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서로에게 필승이라는 말을 신호처럼 주고받았습니다. 힘들 때, 기쁠 때, 헤어질 때, 만날 때. 필승은 둘만의 언어가 되었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윤은 편지를 다시 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서준은 사실상 그녀가 키운 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서준에게 엄마가 되어주려 했고 누나가 되어주려 했으며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서준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부당함으로부터, 약자를 짓밟는 강자의 횡포로부터 면회장 밖에서 구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으로 바닥을 울리는 발걸음 소리는 하나의 박자로 뭉쳐져 있었고 그 소리는 정의 해병이라는 슬로건과 겹쳐지며 묘한 위압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베레를 쓴 신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지만 그 그림 속에는 차가운 규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반입물 확인 테이블 위로는 투명한 플라스틱 바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서함처럼 생긴 보관함에는
휴대전화와 카메라가 차례로 들어갔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무원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군사시설 특유의 통제감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기 중에 들려오는 대화 조각들이 하윤의 귀에 스쳤습니다. 이번 기수 교관 빡세대. 수료식 끝나면 바로 자대 이동이래. 우리 아들 많이 야위었을 거야. 각자의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목소리들은 공간을 채웠고 그 사이로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와 스피커에서 나오는 잡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습기가 찬 유리창 너머로는 훈련장의 일부가 보였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구령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윤의 시선이 한 가족에게 머물렀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두툼한 패딩 점퍼와 털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에게 입힐 옷이었을 것입니다. 노부부의 얼굴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가득했고 할머니의 손은 가방 손잡이를 몇 번이고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서준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함께했던 할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 말은 하윤이 군에 입대한 이유였고 감찰관이 된 이유였으며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서준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확보하는 것. 그녀는 가방 안에 든 작은 수첩과 펜을 확인했습니다. 감찰관 시절부터 늘 지니고 다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메모는 기억보다 정확했고 기록은 증언보다 강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녀는 수없이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신병 한 명이 하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왼손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가족을 만나 웃고 있을 때 그 신병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온 가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필요할지 모를 정보였습니다. 깁스를 한 손, 굳은 표정, 그리고 혼자 있는 신병. 그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37번 대기하신 분, 면회 준비해 주십시오. 확성기에서 하윤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면회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시 한번 CCTV의 위치를 확인했고 렌즈가 향하는 각도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면회장 중앙부는 잘 잡히지만 구석 쪽은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수첩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메모했습니다. 카메라 각도, 사각 위치, 조명 방향까지. 습관은 본능이 되고 본능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면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몇몇 가족들이 신병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서준을 찾기 위해 시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습니다. 조금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서준은 이모를 보자 작게 미소를 지었고 하윤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술을 깨물지 않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조카의 모습은 여전히 어려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면회장 한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정렬. 구령 소리와 함께 신병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고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바라보았고 서준의 눈에서 작은 두려움을 읽어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알았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면회 날이 아니라는 것을. 정열, 구령이 면회장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신병들은 일제히 몸을 고추세우고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가족들과 나누던 작은 웃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공기는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은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있던 여유가 사라지고 긴장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입술이 굳어졌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면회장 입구 쪽에서 한 명의 여군 장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가영, 26살의 신임 소위였습니다. 교육 중대 소대장으로 배속받은 지 석 달째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미 베테랑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근육질의 체형이 군복 위로 드러났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린 자세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신병들을 훑는 눈빛에는 평가와 판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복장 점검 시작한다. 가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명령조의 어투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를 증명해야 한다는 듯한,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병들 앞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군복의 단추, 명찰의 위치, 베레의 각도, 구두의 광택까지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선이었고 그 시선 아래에서 신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가영을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시선 처리, 말투, 손의 위치까지 감찰관 시절 익힌 관찰 기술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가영의 오른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턱 근육은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저 장교는 왜 긴장하고 있을까? 복장 점검은 일상적인 업무인데 저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영이 서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준은 자세를 더욱 고추세웠고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습니다. 하윤은 조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가영은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틈을 찾았습니다. 서준의 주머니에서 핫팩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면회를 오며 할머니 산소에 들렀던 하윤이 건넨 것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라는 작은 배려였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영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영은 핫팩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작은 물체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뚫고 울렸습니다. 복장 불량이다. 정의 해병이 이따위냐? 가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서준은 핫팩을 주우려 몸을 굽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의 얇은 결빙에 발이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었고 몸이 살짝 앞으로 쏠렸습니다. 하윤은 의자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모든 일은 그보다 빨랐습니다. 가영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그녀의 오른발이 움직였습니다. 차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듯 하지만 분명한 힘을 담아 서준의 복부를 향해 발이 뻗어나갔습니다. 접촉 순간 면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의 몸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쥔 채 무릎을 굽혔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호흡이 막힌 듯 헐떡였고 눈에는 고통과 수치심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주변 신병들은 눈을 내리깔았고 가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윤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미지근한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갈색 물줄기를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서준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고 충격이었으며 동시에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감찰관 시절 목격했던 수많은 폭력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각 감정을 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증거였고 절차였으며 정확한 대응이었습니다. 정자세, 가영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서준은 고통을 참으며 다시 몸을 고추세웠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영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흐트러짐은 용납 안 한다. 여긴 해병대야. 너희는 정예다. 알겠나?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균형을 잡았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지만 초점을 고정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고 화면을 켰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시 42분. 그녀는 메모 앱을 열어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장소, 시간, 행위자, 피해자, 목격자 수, CCTV 위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글자는 정확했습니다. 가영은 다시 신병들 앞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점검이다. 수료식까지 단 한 건의 흐트러짐도 없을 것이다. 알겠나? 예. 신병들의 대답이 일제히 울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 느낌은 그녀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윤은 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했습니다. 가영의 눈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떠올랐고 하윤의 눈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영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면회 구역과 점검 구역을 나누는 선을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민간인은 뒤로 물러나십시오. 가영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지만 동시에 미세한 떨림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아래에는 단단한 결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과도한 지시입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과도한 지시라고요? 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긴 군대입니다. 훈련 과정입니다. 민간인이 개입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얼어붙은 가족들, 고개를 숙인 신병들, 방관하는 조교들, 그리고 천장에 달린 CCTV.
렌즈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시 이 위치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가영은 다시 서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무릎 자세. 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윤은 서준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하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명령 불복종을 지시하는 겁니까?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복종이 아닙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입니다. 주변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 중 몇몇이 하윤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응원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병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귀는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조교 한 명이 무전기를 들어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윤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비역 소령 시절의 명함이었습니다. 국방부 인권감찰관실 파견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가영에게 건넸습니다. 장하윤입니다. 국방부 인권감찰관실 파견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목격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폭행입니다. 가영은 명함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예쁜 외모로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긴 해병대예요. 가영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그 조롱은 방어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윤은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가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메모된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기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윤은 서준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복부 어디가 아파? 서준은 배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윤은 그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휴대전화에 메모했습니다. 타박 위치, 증상, 피해자 진술,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면회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육중대 간부 2명이 급히 들어왔고 그들의 뒤로 교육대대장 문상혁 중령이 나타났습니다. 48살 체격이 좋고 말끔한 외모의 중령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윤은 상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복장 점검 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목격자 다수, 피해자 진술, 시간 기록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혁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는 가영을 힐끗 바라보았고 가영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상혁은 다시 하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일단 피해자를 의무실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죠.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무실 이송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황 정리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하윤은 휴대전화를 들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백도준, 해병대 군사경찰 수사단장. 이모부의 후배였고 그녀가 감찰관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상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끊기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도준입니다. 백대령님 장하윤입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포항교육훈련단 면회장에서 긴급 보고 드립니다. 복장 점검 중 신임여군 소위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다수, 피해자 특정, 현장 보존 필요합니다. 군사경찰 긴급 출동 요청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백도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장 유지하십시오. 20분 내 도착하겠습니다. 하윤은 전화를 끊고 상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사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때까지 현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혁의 얼굴에서 온화함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턱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가영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면회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이었고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윤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20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면회장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하윤은 서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숨쉬기 괜찮아? 어지럽진 않아?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고 얼굴에서는 여전히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서준의 복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군복 위로는 아직 상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접촉 부위를 가볍게 눌러보자 서준이 움찔했습니다. 내부 타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윤은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접촉 부위 압통 확인, 피해자 반응 기록. 모든 것이 나중을 위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나중에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상혁 중령은 면회장 한쪽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분하게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시계를 확인했고 조교들과 짧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혁은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을, 혹은 축소를, 아니면 은폐를. 서가영은 신병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곧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처져 있었습니다.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가영의 표정에서 동요를 읽었습니다. 당황스러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후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책임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면회장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군화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단단했고 그 소리만으로도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면회장 문이 열렸고 백도준 대령이 들어섰습니다. 52의 나이 백도준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는 완전히 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리했고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면회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시선이 하윤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도 고개를 끄덕여 응답했습니다. 도준의 뒤로 군사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와 측정 장비 그리고 증거 봉투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상혁에게 다가가 경례를 올렸고 상혁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군사경찰 수사단장 백도준 대령입니다. 신고 접수하여 현장 확인차 왔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오직 사실만을 다루는 목소리였습니다. 상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육과정 중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상황은 정리되었고 피해자도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도준은 상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받겠습니다. 도준은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장하윤 씨 신고인이십니까?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준은 수첩을 꺼내 펜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10시 40분경 이곳 면회장에서 복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제 조카인 민서준 이병이 점검 대상이었고 사소한 복장 불량을 이유로 신임여군 소위가 언어적 질책과 함께 복부를 발로 찼습니다. 목격자는 면회장 내 가족 및 신병 약 30여 명, CCTV는 천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각지대로 추정됩니다. 도준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상태는? 하윤은 서준을 가리켰습니다. 복부 타박, 압통 있음, 호흡 안정, 의식 명료, 의무실 이송 필요합니다. 도준은 군사경찰 1명에게 지시했습니다. 피해자 의무실 이송 준비, 의무 기록 확보하고 사진 촬영 진행. 군사경찰은 서준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도준은 다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이모와 조카입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하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준은 명함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예비역 소령, 국방부 인권감찰관실 파견 경력.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왜 신고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했는지, 왜 현장이 이렇게 잘 보존되었는지. 도준은 명함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교육대대장님, 사건 관련자 분리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혁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수료식 일정이 있어서요. 가능한 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서가영 소위입니까? 가영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준은 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사건 당시 복장 점검 담당자였습니까? 예. 민서준 이병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습니까? 가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교육지도 차원에서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도준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약간의 접촉.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상혁을 향했고 상혁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영은 다시 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발로 복부를 밀었습니다. 자세 교정 목적이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 교정, 그것이 교육 매뉴얼에 명시된 방법입니까? 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준은 계속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졌습니까? 아니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고통 표현을 했습니까? 예. 그 후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까? 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자세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도주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가영 소위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군사경찰 사무실로 동행하시죠. 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입니까? 예. 지금 당장입니다. 도준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대령, 잠깐만요. 이 일은 내부에서 먼저 조사하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군사경찰까지 개입하면 일이 너무 커집니다. 도준은 상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문 대대장님, 신고가 접수된 사안입니다. 내부 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상혁의 얼굴에서 온화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록은 말합니다. 도준이 상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인상은 아닙니다. 신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상태, 목격자 다수. 이것은 단순 교육 지도가 아닙니다. 상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방해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상혁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고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군사경찰에게 지시했습니다. 서가영 소위 동행 준비, 면회장 출입 통제, 목격자 명단 작성, CCTV 녹화 파일 확보. 군사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였습니다. 그녀는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의 얼굴에도 긴장이 조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사경찰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서준 이병 의무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보호자 동행 가능합니다. 하윤은 서준을 부축해 일어섰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배를 감싸쥐고 있었지만 걸음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면회장을 나서려는 순간 도준이 하윤을 불렀습니다. 장하윤 씨. 하윤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도준은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형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하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형님, 이모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해병대 전 대위였던 이모부는 도준의 선배였고 하윤에게는 멘토였으며 서준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모부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윤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윤과 서준은 복도를 따라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괜찮을까요? 제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닐까요? 하윤은 걸음을 멈추고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당한 폭력이야. 그리고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정의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아. 그리고 난 널 지킬 거야. 끝까지.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의무실 문이 열렸고 군의관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윤은 서준을 의자에 앉히고 군의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군의관은 서준의 복부를 진찰하며 메모했습니다.
좌측 복부 타박상, 앞통 양성, 내부 출혈 가능성 낮음. 엑스레이 촬영 권장합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기록을 문서로 남겨주세요. 군의관은 서준을 촬영실로 안내했고 하윤은 대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간, 장소, 행위, 증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가영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혁의 태도, 조교들의 침묵, 시스템의 낡음. 모든 것이 더 깊은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끝에는 반드시 진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서준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의 모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군사경찰 사무실은 교육훈련단 본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하윤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았습니다. 역대 교육훈련단장들의 사진, 우수 교육생 명단, 해병대 정신을 강조하는 구호들, 필승, 귀신 잡는 해병,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글자들은 힘차게 쓰여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글자들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의 엑스레이 결과는 다행히 골절이나 내부 장기 손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부 연조직 타박상이 확인되었고 군의관은 2주일간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하윤은 그 소견서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서준은 이제 대기실에서 쉬고 있었고 하윤은 혼자 군사경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도준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병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20세쯤 되어 보이는 병장 계급장을 단 청년이었고 이름표에는 최병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률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준은 하윤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시죠. 마침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준은 병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병률 병장입니다. 교육중대 행정병으로 근무하고 있고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 내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자진해서 왔습니다. 병률은 하윤을 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은 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병률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을 자꾸 하찼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움직이며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전형적인 신호들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윤은 그 느낌을 마음 한구석에 저장했습니다. 도준은 책상 위에 놓인 USB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교육 중대에 은폐된 기록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건 보고서, 의무 기록 누락 내역, 그리고 내부 지시 문서들이요. 하윤은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작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병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도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6개월 동안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은폐되었어요.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의무 기록은 누락되었고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병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하는 내용만큼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윤은 병률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나선 겁니까? 6개월 동안 알고 있었다면서요. 병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오늘 면회장에서 본 가족분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신고하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윤은 병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주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폴더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파일명도 명확했습니다. 사건 보고서, 누락 내역, 의무 기록 비교, 내부 지시 문서, 증언 기록. 너무 완벽했습니다. 하윤은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내부 고발 자료치고는 지나치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도준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고 표 형식으로 정리된 사건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날짜, 피해자 이름, 가해자, 사건 내용, 처리 결과.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주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확인했습니다. 총 15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보고 누락되었고 대부분 복분화 등 부위 타박상입니다. 하윤은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서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항목이었습니다. 날짜는 오늘, 가해자는 서가영 소위, 처리 결과는 미보고. 하윤은 다른 항목들도 확인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교육 간부들이었고 처리 결과는 전부 미보고 또는 개인 지도로 종결이었습니다. 도준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워드 문서였고 내부 지시 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교육성과 향상을 위해 강경한 지도 방침 유지, 사소한 사건은 내부 처리, 외부 보고 최소화. 문서 하단에는 결재란이 있었고 문상혁 중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위는 없었습니다. 하윤은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서 진짜입니까? 도준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인이 없고 공식 문서 번호도 없습니다. 내부 지시였다면 구두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누군가 재구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병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구성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문 대대장님이 간부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하윤은 병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회의록이 있습니까? 병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회의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간부들이 들었어요. 도준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증언 가능한 간부가 있습니까? 병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있긴 한데 나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들 진급 문제가 걸려 있어서요. 하윤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형적인 조직의 침묵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들. 두려움이 양심을 짓누르는 구조였습니다. 도주는 USB의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 수정 날짜, 그리고 접근 기록. 화면에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하윤은 그 정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가 어제였지만 수정 날짜가 오늘 아침 6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4시간 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하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파일 수정 날짜가 오늘 아침이에요. 사건 전에 수정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오늘 사건 내용이 들어가 있죠? 도준도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미리 서식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사건 후의 내용을 채워 넣었어요. 병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식이라면 빈 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파일에는 이미 14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오늘 사건만 추가된 게 아니라 파일 전체가 오늘 아침에 수정되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한꺼번에 작성한 겁니다. 도준이 더 자세히 파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열어보자 더 많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작성자 계정명, 수정한 컴퓨터의 IP 주소, 그리고 프로그램 버전. 도준은 그 정보를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이 IP 주소, 교육대대 행정실 컴퓨터입니다. 병률,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맞나? 병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계속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병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률, 사실대로 말해라. 지금 거짓말하면 내가 공범이 된다. 병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윤과 도준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나? 병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상혁 대대장님입니다. 어젯밤 늦게 전화가 왔어요. 내일 면회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해 두라고요. 하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영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미리 대비책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내부 고발 자료라는 형태로. 만약 사건이 터지면 이 자료를 내놓아 우리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내부 조사 중이었다고 주장할 속셈이었습니다. 도준이 병률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 있는 14건의 사건 전부 사실이냐? 병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과장되었거나 날짜가 조작되었습니다. 문 대대장님이 시킨 대로 만든 겁니다. 진짜 내부 고발처럼 보이게요. 하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병률, 문 대대장과의 통화 기록 있습니까? 병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도준이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해라. 지금 당장. 병률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도준에게 건넸습니다. 도준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 문상혁의 번호로 통화 3분. 증거였습니다. 도준은 휴대전화를 증거 봉투에 넣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병률, 넌 지금부터 증인이자 참고인이다. 거짓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알겠나? 병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병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협조합니까? 문 대대장 편을 들 수도 있었을 텐데. 병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6개월 전에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적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윤은 병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병률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가해 조직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증인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도준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은폐입니다. 문상혁 중령을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건 조작된 자료와 통화 기록뿐입니다. 도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문상혁의 사무실을 수색해야 합니다. 컴퓨터, 문서, 기한 결제 기록, 모든 걸 확인해야 합니다. 하윤이 물었습니다. 영장 없이 가능합니까? 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사법에 따라 긴급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명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약합니다. 하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률, 문 대대장 사무실에 다른 증거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병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겁니다. 수첩에 메모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 금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충분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2시간 후 군사경찰 사무실에는 새로운 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이버 포렌식 전문 장교인 김태현 대위였습니다. 33세 나이, 안경을 낀 그는 민간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일하다가 군에 입대한 케이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과 각종 분석 장비가 든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병률이 제출한 USB를 분석용 컴퓨터에 연결하고 전문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윤은 그 옆에 서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준도 팔짱을 끼고 침묵한 채 기다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파일 하나하나의 속성을 열어보았습니다. 작성 시간, 수정 시간, 접근 기록, 작성자 정보, 그리고 컴퓨터 고유 식별 번호까지 모든 정보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흥미롭네요. 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파일들, 작성 시간이 전부 어젯밤 11시에서 오늘 아침 6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컴퓨터는 한 대입니다. 교육대대 행정실 4번 단말기네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그게 병률이 사용하는 컴퓨터입니까? 태연은 기록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정 기록상으론 그렇습니다. 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파일 작성은 최병률 계정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다른 계정의 접근 기록이 있어요. 관리자 권한 계정입니다. 하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 계정입니까? 태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문상혁 중령 계정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에 접속해서 15분간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도준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확실합니까?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윈도우 시스템 로그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파일 수정 이력도 추적 가능합니다.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하면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태연은 계속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조작 흔적이 있어요. 파일 속성상으론 어제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스템 로그를 보면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파일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날짜를 하루 앞당긴 거죠. 하윤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태연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로그까지 지우지 않으면 결국 들통나죠.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도준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타임스탬프 조작이 범죄 행위입니까?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위조에 해당합니다. 특히 군사 기록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역은 영리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생각보다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USB에서 삭제된 파일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고 복구 가능한 상태입니다. 복구해 볼까요?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십시오. 태연은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몇 분 후 삭제된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파일명은 진짜 내부 고발 자료였습니다. 하윤은 그 이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태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앞서 본 자료와 비슷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실제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이 녹음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고 사진 증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명단에는 상혁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윤이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태연이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최병률 계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어요. 진짜 내부 고발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병률이 혼자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도준이 병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병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진짜로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받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문 대대장님한테 걸렸어요. 제 컴퓨터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파일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도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병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협박당했습니다. 이 파일을 삭제하고 대신 조작된 자료를 만들라고요. 안 그러면 저를 영창에 보내고 피해자들도 모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태연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삭제된 파일은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문상혁 중령의 원격 접속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 IP 주소, 접속한 파일 목록까지 전부 추적 가능합니다.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체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윤이 물었습니다. 복구된 파일에 있는 피해자들 연락 가능합니까? 병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제 수첩에 연락처가 있어요. 하지만 다들 두려워할 겁니다. 보복이 무서워서요. 하윤은 병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군사 경찰이 움직이고 있고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도준은 휴대전화를 들어 상급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과 군사경찰단 본부의 상황을 전달했고 문상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고 도준은 통화를 끝낸 뒤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1시간 내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 즉시 문상혁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노트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동행하겠습니다. 문상혁 중령 사무실 컴퓨터도 분석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겁니다.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시죠.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1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영장이 도착했고 도주는 군사경찰 4명을 소집했습니다. 모두 카메라와 증거 봉투 그리고 측정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하윤도 동행을 요청했고 도주는 허락했습니다. 신고인으로서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일행은 교육대대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하윤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 병사들의 눈빛, 벽에 붙은 공지사항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오랜 침묵과 은폐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혁의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주는 노크했습니다. 문상혁 대대장님, 군사경찰입니다.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상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도주는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증거인멸 및 조작 혐의로 사무실 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혁은 영장을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무슨 증거인멸을 말하는 겁니까? 상혁이 물었습니다. 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사경찰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색 시작. 컴퓨터, 서류, 금고, 수첩. 모든 것을 확인하고 기록하십시오. 군사경찰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상혁은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윤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펜꽂이, 그리고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상혁과 그의 가족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과 본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태연이 상혁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자 도준이 상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혁은 잠시 망설이다 숫자 6개를 불렀습니다. 태연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컴퓨터가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폴더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태연은 하나하나 열어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폴더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백업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태연이 그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문서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연이 상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교육과정 중 발생한 사건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처리 방법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보고, 보류 또는 내부 종결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윤은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상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은폐의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도준이 상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상혁 중령, 이 파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혁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온화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상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그 전에 이 모든 자료는 압수됩니다. 군사경찰들은 계속 수색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수첩이 발견되었고
금고에서는 현금 다발과 함께 명단 하나가 나왔습니다. 명단에는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뇌물 리스트였습니다. 하유는 그 명단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부패까지. 상혁의 범죄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도주는 모든 증거를 봉투에 담아 라벨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상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상혁 중령, 증거인멸, 보고, 의무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유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퍼즐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군사경찰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압수한 증거들이 책상 위에 정렬되어 있었고 도주는 내일 새벽 강당에서 열릴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훈련단 전 간부와 병사들을 소집해 사건의 전모를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투명한 수사, 그것이 도준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유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훈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운동장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유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준이 발로 차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장하윤 씨. 도준의 목소리에 하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준은 브리핑 자료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강당 브리핑이 있습니다. 신고인으로서 참석하시겠습니까?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도준은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슬라이드 형식으로 정리된 발표 자료였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증언 요약이 있었습니다. 면회장에서 목격한 가족들과 신병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개 망신, 발로 차기, 그리고 정자세 강요. 모든 진술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의무 기록, 누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복부 타박상으로 의무실을 방문한 신병이 14명이었지만 정식 보고된 거는 단 3건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모두 누락되었고 그 누락은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유는 그래프를 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고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였습니다. 백데이트된 파일, 문상혁의 계정으로 수정된 기록, 그리고 시스템 로그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적 증명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디지털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유는 그 슬라이드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도준이 말했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문상혁 중령과 서가영 소위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절차는 정당했습니다. 밤 11시 하유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병률이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장하윤 씨, 할 말이 있습니다. 병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병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전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감이 맞았습니다. 뭔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병률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진짜 백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오늘 낮에 제출한 USB는 제가 알고 있던 일부만 담았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전부 있습니다. 문 대대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요. 하윤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니 누굽니까? 병률은 눈을 감았습니다. 연대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대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연대장급까지.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폭력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왜 지금 말하는 겁니까? 낮에 왜 숨겼죠? 하윤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병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문 대대장님만 해도 이렇게 무서운데 더 위 사람들까지 건드리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장하윤 씨와 백도준 대령님이 진심으로 정의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전부 드리는 겁니다. 하윤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백 대령님께 가야 합니다. 같이 갑시다. 두 사람은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주는 아직 자리에 있었고 브리핑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령님, 새로운 증거입니다. 하윤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병률이 상황을 설명했고 도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고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도준은 스크롤을 내리며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연대급 간부들의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비공식 회의였지만 녹취록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육 성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경함이 필요하다. 사소한 사고는 내부 처리로 일어나 외부 감사 대비 서류 정리 철저. 모두 조직적 은폐를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윤은 화면을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문화였고 묵인된 관행이었으며 승인된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연대급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도주는 파일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파일명은 실제 지시 계통이었습니다. 도준이 파일을 열자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상역 아래에는 여러 간부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상역 위로는 연대장과 부연대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지시 전달, 보고 차단, 증거 관리라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도준이 병률을 바라보았습니다. 병률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관찰하며 정리한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누가 보고를 막는지 모든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하윤이 물었습니다. 왜 위험합니까? 도준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연대급까지 연루되면
수사 라인이 복잡해집니다. 군사경찰단 차원에서도 조심스러운 사안입니다. 정치적 압력이 들어올 수 있고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단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왜 중단됩니까? 도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칙과 현실은 다릅니다. 장하윤 씨. 조직은 자기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고위급이 연루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윤은 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령님, 오늘 낮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록은 말한다고. 인상은 아니라고. 지금 이 기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도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 정의는 죽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상급 부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통화는 길었습니다. 도주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추가 증거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우려. 도주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내일 브리핑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연대급 간부들도 참석시켜야 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내일 브리핑은 확대됩니다. 연대장, 부연대장, 그리고 사령부 감찰관까지 참석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하윤은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병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준이 대답했습니다. 넌 증인이다. 보호받을 것이고 진실을 말하면 된다. 내가 한 일은 용기였다. 늦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 병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는 진실이 함께 올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주머니에서 서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필승. 그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필승. 우리가 이긴다. 새벽 5시가 되기 전 하윤은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간부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들 사이를 지나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당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준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사령부에서 온 감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연대장과 부연대장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조직적 은폐 정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증언의 합치라는 제목 아래 표가 나타났습니다. 면회장에 있던 가족 18명, 신병 22명, 총 40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개 망신, 발로 차기, 복부 타박, 그리고 정자세 강요.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당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주는 레이저 포인터로 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격자 전원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갑게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하유는 뒷좌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의무기록 누락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사건 건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복부 타박상으로 의무실을 찾은 신병이 14명이었지만 정식 보고된 것은 단 3건뿐이었습니다. 보고율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9%는 사라졌습니다. 도준이 그래프 옆에 작은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누락된 11건 중 8건은 같은 간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가영 소위가 5건, 다른 교육 간부들이 6건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였습니다. USB 파일의 생성 시간, 수정 시간, 그리고 접근 기록이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 문상혁의 전화, 11시 50분 문상혁 계정으로 파일 접근, 자정 10분 타임스탬프 조작, 오늘 아침 6시 최종 수정, 모든 것이 시간 순서로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기록한 사실입니다. 도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디지털 흔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문상혁 중령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내부 고발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강당 앞쪽에 앉아있던 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조직적 은폐 구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조직도가 화면에 펼쳐졌고 상혁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상혁 아래에는 교육 중대 간부들, 상혁 위로는 연대장과 부연대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역할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시 전달, 보고 차단, 증거 관리.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연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비공식 회의 녹음 파일입니다. 지금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교육 성과를 올리려면 어느 정도 강경함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사고는 외부로 새지 않게 합시다. 감사 대비해서 서류는 깨끗하게 정리해 둡시다. 목소리 중 하나는 연대장의 것이었습니다. 녹음은 3분 정도 이어졌고 그 시간 동안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도준이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3달 전 비공식 회의에서 녹취된 것입니다. 참석자는 연대장, 부연대장, 그리고 각 대대장들입니다. 내용은 명확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사건 은폐를 합의했습니다. 연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연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압수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문상혁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들이 사진과 함께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은폐 기록 파일, 수첩에 적힌 메모, 그리고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과 명단. 명단에는 업체명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인가 반입 물품을 납품한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 목록이었습니다.
도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문상혁 중령은 폭력 은폐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도 저질렀습니다. 총액은 3천만 원 상당입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회계 추적도 진행 중입니다. 강당 안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 전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도준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첫째, 모든 교육 현장에 사각지대 없는 CCTV를 설치합니다. 둘째, 면회 및 점검 과정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셋째, 외부 감시 한라인을 개설하여 익명 신고를 보장합니다. 넷째, 분기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합니다. 하윤은 그 내용을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단순한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구조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처벌을 넘어선 제도의 변화였습니다. 도준이 브리핑을 마무리했습니다. 법 위에 군은 없고 군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울렸고 그 울림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사령부에서 온 감찰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상혁 중령,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군사경찰 2명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문상혁 중령, 폭행 은폐, 증거 조작, 보고, 의무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연행합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상혁은 고개를 숙인 채 강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최병률 병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병률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최병률 병장, 증거 조작 방조 혐의가 있으나 자진 신고 및 증인 협조를 고려하여 참작 처분하겠습니다. 추가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병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가영 소위, 앞으로 나오십시오. 가영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서가영 소위, 직권 남용 및 폭행 혐의로 법적 절차에 착수합니다. 군사법원 송치 예정이며 그 전까지 직무 정지됩니다. 가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가영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약함이에요. 강한 사람은 멈출 줄 압니다. 명령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않습니다. 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찰관이 연대장과 부연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대장님, 부연대장님, 두 분도 조사 대상입니다. 사령부 감찰실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충격, 안도, 부끄러움, 그리고 다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도준이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윤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일은 묻혔을 겁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이 움직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강당을 나서며 하윤은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은 녹아 있었고 땅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맑았습니다.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의무실 문을 열자 서준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다 끝났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괜찮아.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모, 오늘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윤은 서준을 꽉 안았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잘 견뎠어. 이제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의 끝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봤죠? 약한 사람을 지켰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승. 사흘 후 전국의 저녁 뉴스는 같은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폭력 은폐 사건, 연대급까지 책임 추궁, 군 인권개혁, 제도화, 본격 착수, 내부 고발자 보호, 투명한 수사로 진실 밝혀져. 화면 하단에는 속보 자막이 계속 흘러갔고 각 방송사는 전문가를 초청해 사건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하윤은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뜨거운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녹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군 차원의 교육 현장 전수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 제로화, 신고 한라인 24시간 운영, 그리고 분기별 외부 감사 의무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하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교육훈련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무관용 원칙, 존엄보호, 안전신고라는 문구가 검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익명신고 전화번호가 큰 글씨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신병들이 그 표지판 앞을 지나며 훈련장으로 향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면회장 천장에는 새로운 카메라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된 고해상도 카메라들이었고 각 카메라 옆에는 녹화 중이라는 표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점검 구역 벽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육지도 표준 절차 마이너스 언어적 질책은 허용되나 신체 접촉은 금지됨. 위반 시 즉시 보고 및 조사 착수. 글자는 간결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새로운 체크리스트가 배포되었습니다. 감사 항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항목마다 책임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의무 기록, 누락 여부, 신고 접수 처리 현황, CCTV 작동 상태,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점검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병률은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 달 후 군사법원에서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문상혁은 징역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성과에 집착하며 본질을 잃었습니다.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제 위치에서 오히려 그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가영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이었고 조직 문화에 영향을 받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가영은 하윤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힘으로 누군가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연대장과 부연대장은 보직 해임되었고 군사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째 진행 중이었고 언론은 계속 그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여론은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고 군은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하윤은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서준은 2주일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다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복부 타박상은 완전히 나았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 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었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모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저 결정했어요. 하윤은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뭘 결정했는데? 서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전역하면 군사경찰에 지원할 거예요. 이모처럼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어가렴. 강함은 지키는 힘이야. 전화를 끊고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36의 나이 예비역 소령, 그리고 한 사람의 이모.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잘한 것일까?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석 달 후 하윤은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 인권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 현장 개선과 제도 정착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윤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다시 군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직접 지켜보고 필요하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윤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한 날 회의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 인권 전문가, 법률가,
그리고 피해자 가족 대표들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군대, 더 안전한 환경, 더 존중받는 병사들. 하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고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도준을 만났습니다. 그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하윤 씨. 도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대령님, 아니 이제는 준장님이시죠? 도준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 있습니다. 기록은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화의 속도, 남은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대화는 깊었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도준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당신이 형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부가 있었다면 더 잘했을 텐데요.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1년 후 하윤은 할머니와 이모부가 잠든 묘역을 찾았습니다. 겨울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교육훈련단에서 내렸던 그 눈과 비슷했습니다. 하윤은 묘비 앞에 흰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하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모부. 1년이 지났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서준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전역을 3달 앞두고 있고 군사경찰 지원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하윤은 닥지 않았습니다. 저도 계속하고 있어요.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윤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서준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모, 저도 이제 지키는 쪽에 서겠습니다. 필승. 하윤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속삭였습니다. 필승. 우리가 계속 이긴다. 묘역을 나서는 길, 하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등은 곧았습니다. 눈 덮인 길 위에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고 그 발자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느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시작이 되고 그 용기가 모여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하윤은 마지막으로 묘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언덕 위에 묘비가 고요히 서 있었고 그 앞에 놓인 국화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계속 싸워야 할 가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루가.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의 묘역이 작아져갔고 앞 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군 인권 개선, 1년간의 성과와 과제. 하윤은 볼륨을 낮추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하윤이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도로를 달리며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킬 때 우리는 진짜 강해집니다. 하윤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필승. 정의는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하윤처럼 여러분도 혹시 부당함 앞에서 용기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걸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침묵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용기의 순간들을 기다리겠습니다.